자, 9번 보겠습니다. 네, 9번은 별표. 9번 별표. 9번, 10번은 알아놔야 돼. 9번, 10번. 네. 주택의 분류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보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자, 이 주택의 분류가 나오면 이제 항상 연면적 항상 보라고 그랬죠? 네, 기억 볼게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래요. 그리고 3층 이하래요. 뭡니까? 네, 330 나오면 다중이죠. 다중이고요. 자, 니은 볼게요. 자, 660이다, 그죠? 자, 660이 나오면 이하인지 초과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하다, 그죠? 이하이면 층수 보라 그랬어요. 3층이니까 다가구. 자, 디귿에 660인데 이하다, 그죠? 근데 4층이네요. 그럼 뭐예요? 다세대. 오케이. 자, 660인데 초과네요. 연립이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10번 볼게요. 뭐 9번을 하시는 분은 10번도 그냥 할 수 있어요. 자, 옳은 거 찾게요. 연립주택 딱 나왔네. 자, 660 초과죠? 아니고요. 다세대 주택 나왔어요. 660 이하인데 4층이죠. 오케이. 자, 다가구 주택 나왔습니다. 연면적 합계가 660인데 여기는 3층인데 이건 좀 함정을 풀어놨네요. 19세대 이하예요. 19세대. 이런 거까지는 잘 장난 아니, 우리 시험에서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19세대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3번을 이렇게 맞다고 해놓고 나갔더니 밑에 또 맞는 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 그냥 알게 되는 건데, 다가구 주택은 19세대 이하예요. 네. 자, 4번 볼게요. 다중주택은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이죠. 그리고 보통 다중주택은 직장, 학생 이런 말들이 나와요. 직장, 학생. 그리고 거기 보면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이것도 틀렸네. 갖추지 않았어요. 네, 이건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말을 많이 바꿔놓은 것 같은데, 고시원 생각하면 돼요. 고시원. 그러니까 독립된 주거 형태가 없어. 그러니까 부엌도 같이 쓰고 화장실도 같이 써요. 다중주택은. 그래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여기가 틀렸네. 갖추지 않았어요. 자, 5번이 이제 기숙사인데, 자, 기숙사를 설명하기 위한 문제라 보시면 되겠어요.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몇 % 이상이라고요? 50% 이상. 참고로 이런 것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넘깁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또 나왔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준주택.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준주택이라 그랬습니다. 준주택. 자, 그 다음에 니은에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 뭡니까? 네, 300세대 미만.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벌써부터. 여기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네, 그리고 디귿은 별표입니다. 디귿은 별표. 네.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줄쳐볼게요. 세대별로 구분하여, 세대별로 구분했대. 공동주택인데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했대.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공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줄칩니다. 구분 소유할 수 없는 동그라미 하시고요. 밑에는 안 읽어도 돼요, 이제. 자, 세대별로 구분했는데 소유권을 구분할 수 없대. 그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이렇게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나오면 소유권을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소유권을 구분할 수 없어요.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건 공법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네. 공법, 주택법에도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아셔야 된다. 네. 그래서 디귿은 조심, 디귿은 조심. 됐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요약지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요약집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 자, 7페이지는 이제 부동산의 개념인데, 뭐 여기는 뭐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 문제로 다 풀어봤으니까 일단 넘겨볼게요. 넘기시고, 자,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자, 8페이지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이제 문제로 우리가 좀, 문제 부분에 좀 우리가 뭐 안 풀어본 부분 있죠? 문제집에는 없었던 부분 제가 좀 체크 좀 할게요. 자, 어디를 체크하냐면, 물론 우리 문제집에서 공간에 가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8페이지에 보면, 거기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있나요? 협의의 부동산 밑에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 있죠? 네, 그 별표. 그 밑에 내용 다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상 토지 소유권의 범위예요. 민법 212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 토지 상하에 미친다. 이 말은 입체적이라는 뜻이죠. 입체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익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해결이 된다. 네, 이런 내용 아셔야 되고, 그리고 니은에 보면 우리 민법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절대적 권리가 아니고 뭐다? 상대적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입체적이고 상대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밑에 당구장 마크 중요합니다. 미채굴 강물에는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네,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오른쪽 보겠습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차이 있죠. 자, 공시 방법이 차이가 나죠.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 동산은 뭐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부동성. 그리고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없다. 동산은 공신력이 있다. 요 두 개 정도만 좀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개론에서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자, 우리 문제집 31페이지요. 네. 1번 문제 별표해야 되겠네요. 문제가 좋아요. 네. 자, 보겠습니다. 다음에 파생 현상을 모두 발생시키는 토지 특성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네. 우리 토지의 특성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보고 공부하셔야 돼요. 자, 자본이익과 운용이익이 발생한다. 자, 자본이익이라는 거는 처분이 시 얻는 수익이잖아요. 운용이익은요, 보유죠. 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영속성이죠. 그래서 영속성에서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첫째, 영속성의 뜻이 뭐예요? 소모가 안 된다는 거죠. 비소모성이에요. 물리적으로 소모가 안 돼. 이 말을 똑같이 표현하면 물리적 감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경제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는 발생합니다. 그래서 영속성이란 토지의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 안 돼요.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영속성과 관계없어요. 물리적 감가가 되지 않는 게 영속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는 말은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임대차라는 거는 주인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이 분리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영속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기적 이런 말 나오면 영속성이에요. 장기적 또는 장래, 미래 이런 말 나오면 영속성과 관계 있다. 그래서 가치 개념과 관계가 있죠. 우리 가치라는 게 장래에 발생할 이익의 현재 값을 가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치 개념 안에는 장래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가치 개념은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그 다음에 환원법, 수익 환원법. 이 환원이라는 것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을 현재로 계산할 때 그걸 환원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환원이라는 말도 장래와 관계이기 때문에 영속성과 관계가 있습니다. 환원. 오케이? 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 투자라는 거는, 보유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투자잖아요. 그럼 투자라는 건 자체가 단기 개념입니까? 장기간의 개념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영속성 관계, 장기라는 개념 때문에 운용이익과 처분이익, 우리 자본이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본이득, 처분, 운용이익과 자본이득이 가능하다. 이 말도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영속성과. 자, 그래서 그 기억해 보면 자본이익과 운용이익 발생 이 말 나오면 장기적인 관점이구나. 영속성이네. 자, 그 다음 가격이 하락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 나왔죠? 그러니까 다 밑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소모되지 않는구나. 비소모성이네. 그 다음 관리가 중요하다. 왜? 영원히 계속되니까 관리가 중요하죠. 뭐죠? 영속성.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것만 딱 보고도 영속성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본이익과 운용이익 발생. 자, 니은 보겠습니다. 토지 이용을 집약화. 뭐예요? 부정성이죠. 부정성. 토지의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토지의 소유 욕구를 정대시킨다. 부정성이죠. 그래서 부정성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게 토지의 집약적 이용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해요. 얘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두 번째는 최유효 이용의 근거가 된다. 부정성이라는 건 토지의 희소성이거든요. 토지의 희소성. 토지의 부족을 의미해요. 그럼 토지 부족, 희소성 이런 말 나오면 부정성이에요. 부족, 희소성 나오면. 그래서 지대와 지가가 발생하죠. 지대, 지가 발생. 수요자 경쟁이 일어납니까? 공급자 경쟁이 일어납니까? 수요자 경쟁을 유발하죠. 부족하니까. 수요자 경쟁을 유발한다. 이거 조심해야 돼. 공급자 경쟁 유발 그러면 안 돼. 이런 데 틀리는 거야. 말 바꿔버리면. 소유욕을 발생시키죠. 희소하니까. 소유욕. 네. 자, 이거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에서 임장 활동이 중요하다. 네, 우리 임장 활동은요, 부동성인데 개별성 그래도 어느 정도 맞다고 볼 수 있거든요. 현장에 가봐야 되는 이유는 다르기 때문이거든. 다 다르니까. 만약에 부동산이 똑같으면 그 현장 안 가봐도 돼. 우리 동네에 있는 이 부동산 가봐도 되거든. 근데 꼭 현장을 간다는 얘기는 개별성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임장 활동만 보고는 부동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거든. 근데 이제 뒤에 보니까 외부 효과, 국지화 이런 말이 나오니까 뭐예요? 부동성이죠. 부동성. 네. 자, 리얼입니다.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가 어렵다. 비교가 어렵다. 개별성이고요. 대체관계를 제약한다. 자, 대체관계 제약 줄쳐볼까요? 우리 개별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비대체성이잖아요. 대체관계가 제약 이 말 딱 나오면 개별성 이 정도 하나는 기억을 해두면 좋아. 답을 빨리 찾을 수 있어.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이야. 대체를 제약한다. 개별성입니다. 대체를 제약한다. 그래서 개별성은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일물일가가 성립합니까?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일물일가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다음 비교가 어렵다. 공통원리 어렵다. 분석 어렵다. 표준화 어렵다. 조직화 어렵다. 공개가 어렵다. 어려워. 그런데 독점화가 어렵다. X야.
이 개별성은 독점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비독점화 그러면 안 돼요. 대체가 안 되기 때문에 독점화가 돼요. 그래서 독점화가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독점화 어렵다 X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보세요. 옳은 거 찾기네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정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번 토지의 집약적 이용. 부정성 맞네요. 토지 부조 부정성 맞네요. 그렇죠? 네. 자, 2번에 소모라는 글자가 소모 동그라미. 소모 나오면 영속성이야. 소모 나오면 영속성이야. 3번 임장활동. 지역 분석 나왔네. 자, 거기 지역 동그라미. 자, 지역, 지방 이런 글자 나오잖아요. 부동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 부과의 근거. 어떤 글자가 눈에 있어요 지금? 지방 부동성이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와 통제가 상이하다. 무슨 글자가 있어? 지방. 그 지방 아니야. 이게 상이해. 그러니까 뭐예요? 부동성. 그렇지. 그래서 지역, 지방 나오면 그냥 부동성이야. 지역 간 수급 조절이 어렵다. 부동성. 지역 간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부동성. 지역에 따라 가격이 비슷해진다. 부동성. 다 부동성이야. 지역, 지방이란 글자가 나오면. 그래서 지역 분석도 지역이란 글자가 나오잖아요. 부동성. 그리고 이 3번은요. 그 지역 분석은요. 인접성도 될 수 있어요. 지역 분석은 인접성도 될 수 있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일물일가 법칙이 배제, 개별성, 대체관계의 제약, 개별성, 부동산을 장기, 영속성, 우리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지. 네, 실제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로 이루어져 있네요. 3번들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은 내용이고. 자, 그 다음 4번도 한번 볼까요? 4번. 4번은 3번이 별표예요. 4번은 3번 지문 별표한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도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어때요? 네, 틀렸죠. 자, 이런 지문이 나올 때 문제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도적이라는 말이 딱 나오잖아요. 용도적 줄 쳐보세요. 용도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뒤에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없다, 뭐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X. 용도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O 해야 돼요. O. 그럼 만약에 용도적인데 있다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그때는 자연적 특성이 오면 안 되고 뭐가 돼 있는 앞에? 무슨 말이냐? 만약에 그 문제가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해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럼 용도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가능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럼 오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때는 앞에 걸 보라고요. 부정성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입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 부정성으로 인해서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는 2단계로 나눠서 보라고요. 용도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없다 돼 있잖아. 불가능하다 돼 있잖아. 그러면 더 이상 볼 거 없이 X. 있다, 가능하다 말이 나왔을 때는 이 부분까지 같이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용도적 공급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용도적 공급이 경제적 공급이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떤 형태를 띠죠? 경제적 공급 어떤 형태? 우상향.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입니다. 우리 그냥 수요 공급에 나오겠지만 우상향.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상향.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참고에 나와 있네요. 경제적, 용도적 공급 보니까 가능하다.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다? 우상향. 중요하다니까. 하지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뭐와 관계 있어요? 부정성. 그래서 공급 곡선이 어떤 형태야? 수직. 그 참고 이 내용은 중요해. 자, 그러면 4번에 3번 지문은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틀렸어요.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해야 된다.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 없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토지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용도적 관점에서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하든지, 그렇게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4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비공개, 비조직, 뭐와 관계 있다고? 개별성. 오케이. 자, 5번입니다. 자, 5번에서는 4번 지문 볼게요. 택지의 조성과 수면 매립을 통한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부정성의 예외가 된다. 자, 물론 틀렸죠. 부정성 예외는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거기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줄쳐보세요. 이 말도 틀렸어요.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한다, 증가하지 않는다? 증가하지 않습니다.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정성이에요. 토지의 절대량, 절대 면적은 증가하지 않는다. 토지의 절대 면적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공유 수면을 매립한 거는 토지의 절대 면적이 증가한 게 아니야. 바닷속에 있는 토지를 흙을 부어가지고 위로 드러낸 것밖에 없어.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뜻이에요. 조심. 그래서 거기 두 가지 말이 다 틀려. 그러니까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이 말 자체가 틀린 말이야. 토지의 절대량은 증가시킬 수 없어. 부정성 예외가 당연히 없지. 그러니까. 자, 그 다음, 그 위에요. 1번 지문 볼게요.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게 부정성이에요. 이 부정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면 뭐라고요? 부정성입니다. 부정성. 물론 부정성이 다 문제지만 앞으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요? 부정성이에요. 부정성. 자, 5번 볼게요.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어떤 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 미래란 글자가 나와버렸어 벌써. 그럼 영속성이야. 미래란 글자 나오면 영속성. 뒤가 안 읽어도 돼 사실은. 자, 미래의 수익을 가정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직접 환원법. 그러니까 미래란 말이 없이 그냥 직접 환원법이란 글자만 있어도 영속성이에요. 환원이란 글자가 미래를 나타내. 환원이란 글자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딱 보고 바로 답을 탁탁탁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깁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토지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부동성은 지방자치단체, 지방 글자 나왔다. 끝. 오, 맞죠? 부동산은 더 이상 읽을 이유가 없어. 자, 부동산은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 지역 나왔어. 3번 개별성으로 인해 특정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수집 어렵대. 어려워. 그래서 거래 비용이 많이 들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정보 탐색 비용도 많이 들고요. 거래 비용도 높아져요. 자, 개별성은, 자, 재고시장 줄쳐볼게요. 재고는요, 절량이죠. 재고는 절량이잖아. 영속성과 관계 있어요. 재고는 영속성, 절량은 영속성과 관계 있어. 소모가 안 되니까 재고가 쌓여. 소모가 안 되니까 영속성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성이 아니라는 거죠. 또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도 뭡니까? 영속성이니까 틀렸네. 4번이 틀렸네요. 5번 보겠습니다. 부정성은 수요의 경쟁이 발생하고, 수요 경쟁, 이런 글자 눈에 딱 들어야 되는 거야. 수요 경쟁. 집값, 부정성이죠. 집값, 부정성. 오케이. 4번이 틀렸다.
뻔하다 이제. 문제가 이제 눈에 그렇게 들어와야 된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개별성이 있으므로 장기, 영속성, X. 장기는 영속성이야.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해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 이용 전환을 통한 토지의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오케이. 5번이 맞네. 근데 어떻게 할 수 좀 잘 됩니까? 네. 자, 9번 볼게요. 감정평가서 30편 문제네요. 네. 우리가 더 어렵다고 그랬죠. 자, 볼게요. 자, 다음이 설명하는 토지의 특성은 체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되며, 체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가 나오면요, 두 개예요, 두 개. 부정성도 될 수 있고 용도의 다양성도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읽어봐야 돼. 더 읽어봐야 돼. 니은까지 봐야 돼. 자, 토지의 이용과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자, 이행과 전환이 뭐예요? 용도 전환 얘기하거든. 우리가 후보지 이행지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무슨 공급입니까? 이 경제적 공급이죠. 이게 경제적 공급이에요. 경제적 공급. 경제적 공급. 여기서 이제 답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용도의 다양성이죠. 자, 그럼 토지의 이용과 전환 나오면 경제적 공급이다. 경제적 공급 또는 용도적 공급.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후보지 이행지 이런 말이 나와도 뭐예요? 그것도 경제적 공급이야. 후보지 이행지도 경제적 공급이야. 후보지 이행지도. 용도 전환을 얘기하거든, 그게. 자, 뒤가 볼게요. 부동산 가격은 그 이용을 통해 초과 이윤을 얻기 위한 시장 참여자들의 경쟁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뭐 이것도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습니다. 네, 뭐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과 니은을 가지고 답을 찾아내면 된다. 자, 10번 볼게요. 틀린 거 찾기.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다. 우상향이라 그랬죠? 네, 조심해야 돼요. 실제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인접성에 의해 용도의 대체성이 인정되면, 네, 우리 인접성 때문에요, 용도 면에서 대체가 가능해요. 붙어있기 때문에. 그 인접성은 용도 면에서 대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능하게. 그래서 우리가 비교 방식을 쓸 수 있는 거야. 다른 데 사례를 찾아와가지고. 비교 방식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것도. 자, 그 적지론이라는 게 나오죠. 이것도 뭐 시험에서 그렇게 막 나올 정도는 아닌데, 우리 입지론이 있고 적지론이 있어요. 자, 입지론은요, 부동성과 관계 있고요. 적지론은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어요. 입지론은 나한테 필요한 토지를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야 돼. 왜? 토지가 나한테 못 오니까 내가 찾아다녀야 돼. 그 부동성. 적지론은 토지가 있어, 나에게. 토지가 적지론은, 그래서 입지론은요, 입지론은 토지를 발견하는 걸 얘기하고요. 토지를 발견해내는 게 입지론이야. 적지론은 용도를 발견해내는 거야. 용도를 정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어떤 용도로 써야 될까? 이게 적지론이에요. 그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지. 입지론은 내가 장사를 하려고 그래, 공장을 지으려고 그래. 거기에 맞는 토지를 찾아내는 게 입지론이야. 토지를 발견해내는 거야. 그럼 토지를 발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토지가 나한테 오면 좋은데 못 오지. 그러니까 내가 찾아다녀야 돼. 이게 입지론이야. 그래서 공업 입지론이 뭐예요? 최적의 공장 입지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부동성과 관계 있죠. 입지론은 부동성, 적지론은 용도의 다양성.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하나 체크해 볼게요. 4번은 체크. 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면, 저 규모의 경제가 뭐예요? 네, 규모가 커지면, 네, 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규모의 경제를 얻으려면 규모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되지. 그래서 규모의 경제란 말이 나오면 뒤에 커진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 커진다는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합병이라고 돼 있죠? 그게 분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규모의 경제가 나왔는데 분할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럼 규모의 경제를 얻으려면 합병, 집적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규모의 경제. 근데 만약 앞에 규모의 불경제란 말이 나오잖아. 규모의 불경제는 규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서 안 좋은 게 규모의 불경제야. 그럼 규모의 불경제가 나오면 뒤에 합병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까? 분할이라는 말이 나와야 될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체크하라는 거예요. 자,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나오면 뒤에는 직접 합병 이런 말이 나와야 된다. 규모의 불경제라는 말이 나오면 너무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거든. 그때는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분할, 분산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합병 증가가 발생한다. 맞아. 이런 걸 플로테이지 현상이라 그래. 자, 그 다음 5번. 용도의 다양성은 체유효 이용 원칙의 근거가 되며 맞나요? 네. 토지의 부정성 문제나 희소성의 문제를 완화시킨다. 맞죠. 용도 전환을 통해서 공유 수면 매립을 통해서 부정성 문제를 완화시켜 주죠. 오케이. 자, 36페이지부터는 부동산의 속성이에요. 우리 요약집에 보면 부동산 속성 나와 있죠. 우린 요약집 순서보다 좀 이제 뒤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네, 보겠습니다. 속성 문제는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참고로 한번 봅시다. 참고로 기억, 니은, 디귿의 내용 순서대로 맞게 연결된 것은 부동산 업자 간에 지켜야 할 윤리 또는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자.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 이 말 힌트네요. 네, 무슨 윤리입니까? 조직 윤리죠. 네, 네, 잘하고 있어요. 자, 니은입니다. 부동산 활동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무의 결합이 필요하므로 산학 간 연계가 필요하다. 네, 과학성과 기술성을 얘기하죠. 자, 우리 부동산 활동은 자, 우리 요약집 어디에 나오냐면요. 네. 5페이지부터 나옵니다. 5페이지. 우리 요약집 5페이지. 그게 부동산 할 때 속성이라고 있죠. 네. 예전에는 시험이 한 번씩 나왔는데 최근에는 출제가 그렇게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활동의 속성 첫 번째. 과학성 및 기술성. 네, 과학성 및 기술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활동을 하려면 그럼 일단 부동산 활동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네. 부동산 활동은요,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뭐라 부른다? 부동산 활동이라 그래. 매매, 임대차, 개발, 중개 전부 부동산 활동이에요. 이런 부동산 활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 속성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과학성이 뭐냐? 지식, 원리, 이론. 기술성은 실무, 응용이다.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과학성과 기술성 일단 요걸 하나 알아두시고 요거. 자, 2번인데요. 사회성, 공공성 및 사익성의 조화라고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부동산 활동에서는 사익성이 더 중요하다, 안 돼. 사회성, 공공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도 안 돼. 둘이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익이 무시돼도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안 됩니다.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중요해. 과학성과 기술성도 마찬가지야. 과학성이 더 중요하다, 기술성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도 안 돼. 두 개 다 필요해. 두 개 다 필요해. 두 개 다 필요해. 자, 넘길게요. 자, 전문성 나오죠. 자, 전문성은 1차, 2차, 3차가 있어요. 가장 높은 전문성이 몇 차입니까? 3차가 가장 높은 전문성이에요. 이건 나중에 참고로 읽어보세요. 1차는 비전문가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중개사도 아닌데 옆에 분이 집을 구하는데 그래, 내 집 구해줄게. 그래가지고 집을 소개해가지고 집을 구해줬어. 1차. 이 사람 부동산 일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1차 수준이에요. 2차 수준은 뭐냐면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일을 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중개업, 중개사가 감정평가, 이런 겁니다. 3차 수준은요.
전문가가 자기 분야 일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자기 분야 일을.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윤리성인데, 고용윤리, 조직윤리, 서비스윤리, 공중윤리 나오죠. 자, 윤리성에서 기역, 니은, 디귿, 고용, 조직, 서비스 요 세 가지는 조금 보면 좋겠다. 그 중에서도 서비스윤리에서 비의뢰인의 이익도 우리가 옹호해야 된다. 요 말을 좀 유념하시기 바래요. 비의뢰인의 이익도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활동은 정보 활동이 중요하고 6번은 별표 내볼게요. 6번. 부동산 활동은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이에요. 둘 다 해당된다. 둘 다. 그리고 7번도 별표. 6번, 7번이 좀 중요해. 임장 활동은요, 부동산과 관계 있고 대물 활동입니다. 대물 활동. 대인 활동 그러면 안 된다. 우리가 현장에 가는 거는 물건 보러 가는 거다. 물건 보러.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대물 활동. 네. 그런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쭉 한번 넘겨볼게요. 네. 17페이지, 15페이지? 네, 15페이지. 거기 공간으로서의 부동산 있죠? 찾았습니까? 네.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 공간은 일단 영속성과 관계 있는데 1번, 동그라미 1번. 부동산 가격은 3차원 공간 가격을 다 합친 거다. 3차원 공간 가격의 총합이다. 이런 거 하나 좀 기억해 두시고요. 3차원 공간이 뭐예요? 공중, 수평, 지중. 3차원 공간. 이 3차원 공간의 가격을 다 합친 게 그 부동산의 가격이다. 이런 뜻입니다. 넘기고요. 자, 그 다음 거기 아까 지하권 보세요. 지하권에 보면 아까 제가 그 민법에서 소유권 범위할 때 말씀드렸는데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는 이게 미채굴 광물이잖아요.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습니다. 네, 중요하고요. 자, 3번에 한계심도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이 한계심도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의 범위가 미치는 땅속 최대 범위야. 그러니까 한계심도가 30m다. 그 말은 땅속 30m까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한계심도 이내라 그랬잖아. 한계심도 이내면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친다. 범위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때는 침해를 당하면 정부의 공익사업이라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보상해야 돼. 왜? 사적 소유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계심도 이내. 한계심도를 벗어나면 그거는 사적 소유권이 아니니까 보상을 요구할 수 없어요. 네, 그런 거 좀 보시고. 자, 그 밑에 쭉 내려가면 7번입니다. 동그라미 7번. 공중공간과 관계되는 게 뭐냐?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공중과 관계 있어요. 지하하고는 관계 없어요. 얘들은 공중과 관계 있다. 공중과. 그리고 8번입니다. 입체 공간의 확대는 위로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직주 접근과 관계 있어요. 직주 접근. 수평 공간의 확대는 옆으로 가는 거거든요. 옆으로 가는 거는 직주 분리와 관계 있어요. 직주 분리와. 바뀌면 안 되겠다. 네, 이런 것들 조금 조심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막 자주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이제 다시 문제집으로 돌아와 볼게요. 네, 다시 36페이지. 자, 니은까지 했잖아요. 네, 디귿 볼게요. 이제 부동산의 부동성, 개별성, 대물 활동 때문에 필요한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임장 활동이죠. 네, 대물 활동. 네. 자,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의 속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개발보다 보존을 중시하는 경향은 자연으로서의 부동산 가치를 중시하는 사고이다.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현장 자원이라 그러죠. 현장 자원, 보존,
현장 자원. 네, 맞는 말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단위 최적당 공간 가치는 위치상의 차이보다 용적률의 차이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네, 이런 문제는 상당히 주관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의 가치는 일단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저 시골 바닥에 있는 그 토지에도 용적률 높으면 뭐 하겠어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단 위치가 중요하죠. 용적률보다. 네. 그래서 위치상의 차이보다 용적률의 차이에 의해서 공간 가치가 좌우되는 게 아니고 뭐가 더 중요하다? 위치가 더 중요해요. 위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위치도 좋고 용적률도 높으면 좋겠죠. 뭐 당연한 얘기고. 자, 3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대물 활동이 아니라 대인 활동이라 할 수 있으면, 벌써 틀렸어요. 둘 다라 그랬죠. 둘 다라 그랬고요.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돼. 이런 말도 안 맞아요. 물론 이론 활동이기 때문에 기술성보다 과학성이 강조돼. 이 말은 그런 의미는 알겠는데, 만약에 과학성과 기술성 둘 중에서 과학성이 더 중요하다, 기술성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이론 활동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뭐가 강조돼야 된다? 과학성이 이런 뜻이니까 뒤에 거는 맞다 볼 수 있지만, 뭐 이론 활동 이런 말 없이 그냥 앞뒤 없이 그냥 과학성보다 기술성이 중요하다, 기술성보다 과학성이 중요하다, 단순히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지문을 만약에 그 이론 활동이라 하지 않고 실무 응용이라는 말이 있을 때 그때 뭐가 더 강조돼야 돼? 기술성이 강조돼야 되겠죠. 대인 활동이면서 대물 활동입니다. 4번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부정성이라는 특성과, 부정성 아니라 그랬지, 부동성. 대인 활동 아니라 그랬지, 대물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대물을 틀렸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 자,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이 일부란 뜻이잖아요. 토지 소유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땅 주인 거라니까. 그래서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과 독립된 정착물 있잖아요. 자,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이제 개념적인 얘기인데,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 이걸 우리가 독립정착물이라 그러잖아요. 독립정착물.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 있어요. 종속 정착물이잖아요. 그럼 토지 일부인 정착물은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토지 소유자가 주인이에요. 토지 소유자가 당연히 주인이죠. 하지만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은 토지 소유자 끌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 끌 수도 있단 말이에요. 별개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토지와 별개인 정착물이라는 거는 이 정착물이 별도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별개이기 때문에. 하지만 토지 일부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안 돼. 없다. 아시겠죠? 얘는 별도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특약을 한다든지 하면 가능하게 일반적으로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정착물이 별도의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독립정착물이 있을 거고, 또요, 동산도 돼요. 동산은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되지. 이거 별도의 거래 대상 되잖아, 전부 다. 동산은 당연히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고, 독립정착물도 별도의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다음 중 별도의 거래 대상,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는 걸 찾아라고 우리 뭘 찾아야 돼? 일부인 정착물을 찾아야지. 일부인 정착물은 별도의 거래 객체가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토지가 팔릴 때 같이 가는 거야, 걔들은.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자,
참고로 좀 아시면 더 좋겠어요. 그래서 5번 보세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 토지 소유자 거야. 그죠?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죠. 미치죠. 자,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수평 공간과 공중 공간 및 지중 공간을 모두 합쳐서 3차원의 입체 공간이라고 하죠. 입체 공간 맞네요. 토지 소유권은 이를 보니까 정당한 이익이라고 되어 있네.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 5. 우리나라에서는 광업권의 객체가 되는 광물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오케이. 4번. 한계심도 범위 이내에서 타인의 지하 공간을 이용할 경우 한계심도 범위 이내니까 소유권이 미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이용 저해율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5번 체크. 5번 체크. 구분지상권,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은 지하 공간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대요? 네, 근데 거기서 구분지상권 줄쳐보세요. 제가 아까 공중공간과 관계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개발권 양도제,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그랬잖아. 이 구분지상권은 지하도 되고 공중도 돼. 구분지상권은 지하도 해당이 돼.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공중만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지상권은 지하 또는 공중에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 돼. 얘는 구분지상권은 지하도 해당이 돼. 조심. 조심. 그래서 출처라는 거예요. 구분지상권은 지하와 공중 다 해당된다. 그럼 공중에만 순수하게 해당되는 거는 개발권 양도제와 용적률. 이걸 용적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인데 용적률이란 글자 자체가 공중과 관계있다. 됐죠? 네. 오케이. 그거 조심하면 되겠다.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볼게요. 조금만 더 하고 39페이지까지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공간으로서의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중 잘못된 것은 항공권 전파권은 공적 공정권이고, 자, 공적이라는 거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적 공정권 대표적인 게 항공권과 전파권이에요. 맞아, 공적 공정권. 자,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가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는 거는 공적이에요. 미치면 사적이고 안 미치면 공적이야. 그럼 맞습니까? 맞죠? 정부가 대심도 개발을 하기, 대심도라는 거는 땅속을 얘기해요. 땅속. 한계심도 대심도 같은 말이거든. 대심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개발은 토지 소유자에게 거의 보상할 필요가 없다. 자, 이 대심도가 한계심도란 말입니다. 이 말은 조금 정확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은데 의미상 보니까 한계심도를 침해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럼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한계심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토지 소유자의 사적 소유권이 미치는 최대 깊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한계심도가 50m다 이 말은 50m까지 토지 소유권이 미친다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계심도 대심도라는 그 말 자체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나타내는 범위라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계심도를 개발하겠대. 그 말은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겠다는 의미거든 이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대심도를 개발하겠다는 얘기는 사적 소유권을 침해한다 이 뜻이야 이게. 그리고 보상해줘야지. 3번 수평 공간의 확대는 직주 분리, 입체 공간의 확대는 직주 접근 맞습니까? 네, 아까 제가 체크해드렸잖아요. 자, 4번 우리 민법은 토지 소유권의 범위를 나타내는 입체 규정이 없다. 있다. 정당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하에 미친다고 그랬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의 소유권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어요? 입체적, 상대적, 하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입체적, 상대적, 구체적이지는 않다. 그래서 4번 틀렸네. 공중공간도 수평공간과 마찬가지로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될 수 있다. 그래서 잘못된 거 몇 번이다? 4번. 자, 그 다음 6번 볼게요. 6번, 7번은 개발권 양도제인데요. 개발권 양도제 좀 잘 봐두세요.
얘가 최근에 뭐 연속으로 자꾸 한두 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발권 양도제. 네. 그럼 개발권 양도제가 나오면 우리는 뭐 시험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 몇 개 알면 돼요. 자, 개발권 양도제는 이 개발권 양도제는 좀 중요하다. 첫 번째, 개발권 양도제는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에요. 자, 여기가 보전지역, 여기는 개발 가능지역. 이처럼 토지의 용도를 보전지역이다, 개발 가능지역이다 이렇게 용도를 정해주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역지구제라 그러잖아요. 토지의 용도를 정해주는 게 지역지구제죠. 이렇게 용도를 정해주다 보니까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이 정도 올릴 수 있는데 개발 가능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이 정도 올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지구제, 용도지역제의 폐단 때문에 보전지역의 토지 소유자는 공중공간의 손실을 보고 있죠. 맞아요? 손해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형평성이 저해되잖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라고요? 개발권 양도제야. 그래서 지역지구제의 보완책이야. 일단 지역지구제의 보완책. 공중권의 보상이에요. 공중권의 보상. 정부가 직접 보상하는 겁니까?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입니까? 시장기구를 통한 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래.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그럼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가능 지역의 우발 이익으로 보전 지역의 우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기구를 통해서 팔 수가 있거든요. 개발 가능 지역에다가. 그럼 이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익을 가지고 이 사람의 손해를 보상해주고 있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네.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옳은 거 찾게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되, 오케이.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는 거야. 개발권 상실로 인한, 개발권이 상실됐지, 이 사람 지금. 상실로 인한 손실을 공적 자금 투입을 통해, 여기 틀렸네요. X. 공적 자금 투입하는 게 아니다. 규제지역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지역 토지에 대한 소유권 부여를 통해, 소유권 부여하는 거 아니에요. 개발권만 양도할 수 있을 뿐이에요. 자, 3번 보겠습니다. 토지 개발에 있어서 개발권 양도 제도는 일종의 공적 공중권의 활용 방안. 개발권 양도제 사적 공중권이에요. 공적 공중권 아니에요. 사적 공중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팔 수 있다니까. 개발권 양도제 사적 공중권입니다. 사적 공중권. 공적 공중권은 뭔데? 아까 이게 전파권, 항공권 이런 거야. 그게 공적 공중권. 네, 틀렸고요. 개발지역의 고지가와 공적 규제의 완화를 통해 TDI 수요를 증대시킨다. 네, 이걸 참고로 보시면 나중에 볼게요. 5번 볼게요. 지역지구제는 효율성, 개발권 양도제는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이 어때요? 이 맞죠? 5번이 맞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개발권 양도제는 요 공중권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데 팔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여기 다른 지역에 팔려고 그래. 그럼 이 지역이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 이미 개발이 많이 되어 있으면 저 개발권 양도제를 TDR이라 그러거든요. TDR이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지. 이미 개발 다 됐는데 뭐. 저거 사가지고 더 올릴 필요가 없잖아. 맞아요? 즉 TDR에 대한 수요가 많이 있어야만 저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TDR의 수요가 많아지려면 아직 개발이 좀 덜 됐다든지 그럴 때 TDR이 필요하지. 이미 개발이 많이 돼 있는 데는 필요 없죠? 또
규제가 강화되어 있을 때 필요할까요? 규제가 완화되어 있을 때 필요할까요? 강화되어 있을 때 필요하지. 여기가 지금 보니 규제가 너무 세가지고 5층까지밖에 못 올린대. 더 이상. 그러면 TDR을 가져와가지고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DR 제도는 규제가 강화되어 있을 때 실효성이 높아. 그리고 개발이 아직 많이 안 돼 있을 때 실효성이 높아. 자, 그래서 다시 이제 4번을 보세요. 개발 지역의 고지가와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잖아요. 땅값이 비싸면 위로 올려야 되지. 필요해, 이때는. 그 지역의 땅값이 너무 비싸면 위로 올릴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TDR은 위로 올리고 싶은데 못 올리게 할 때, 이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고지가니까 땅값이 비싸니까 위로 올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때는 TDR이 필요해. 고지가는 맞아. 근데 공적 규제 완화래. 그럼 별로 필요 없어. 지금 많이 올리게끔 해주고 있어. 맞아요? 공적 규제 완화가 아니고 강화를 통해 TDR 수요를 증대시킵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럼 이미 개발이 다 되어 있는 지역은 TDR 수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미 개발이 다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TDR의 수요가 증대한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위로 더 올리고 싶어 한다 이 뜻이에요. 위로 더 올리고 싶어 해. 그럼 TDR이 필요해. 근데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어 이제. 그럼 TDR 필요 없어요. 그럼 규제가 완화되어 있잖아. 필요 없어. 이미 개발이 다 됐어. 필요 없어. 무슨 말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옳은 거 찾겠는데 2번 한번 볼까요? 개발 지역의 고지가와 공적 규제의 강화를 통해 TDR 수요를, 이건 어때요? 맞지. 고지가, 규제 강화. 좀 봐뒀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건 좀, 나오면 어렵거든. 우리나라에서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속성에 관한 기술로 옳은 것은, 네, 이건 참고로 보면 돼요,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막 여기까지 낼 정도는 아니야. 자, 1번. 위험성이나 혐오의 대상물도 접근의 강도가 같으면 모든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같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접근성이라는 건 중요하죠. 그럼 우리가 접근성이 무조건 좋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그 대상물이 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혐오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면 오히려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접근성이 중요하지만 그 접근성은 그 대상 물건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접근의 강도가 같으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같은 게 아니고 어때요? 다르죠. 다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하나 체크해 볼게요. 흡입력이 강하거나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접근성은 중시되지 않는다. 이 맞아요. 자, 흡입력이 강하다. 맛집 생각해. 맛집 멀어도 가요, 안 가요? 접근성 별로 안 중요해. 자, 독점력이 있는 부동산, 시청 같은 것들, 관공서. 시청과 같은 관공서 멀어도 가야 되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흡입력이 있거나 독점성이 있는 부동산은 접근성이 중시되지 않는다. 맞아. 자, 3번이에요. 근접성과 접근성이 있어요. 근접성은 뭐냐면 물리적인, 자, A부터 B까지 거리가 있는데 자로 쟀더니 3km래. 이런 거는 근접성이야. 물리적 개념이란 말이야. 네. 자, 그런데 C에서 D까지 거리를 재봤더니 5km예요. 물리적 거리가. 그럼 근접성은 어떤 게 더 가까워요? 이게 더 가깝죠? 그런데 A부터 B까지는 차가 없어. 걸어가야 돼. 차가 없어. 도로가 없다고, 도로가. 다니는 버스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교통이 잘 돼 있어요. 여기는 가는데 20분 걸리고요. 얘는 5분이면 가요. 그럼 이때는 어떤 게 접근성이, 이거는 접근성.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근접성은 물리적인 개념이고 접근성은 시간적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근접성이란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 거리에 가까움에 비용, 거리, 시간 등이 포함된 상대적 거리의 개념. 아니죠? 이게 접근성이에요. 반면에 접근성은 절대적 거리다. 아니, 이게 근접성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나머지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다. 자, 조금 쉬었다가 수요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